10년 만의 재회 피와 배신, 그리고 잔혹한 복수. 프롤로그 10년 만에 따기. 짝! 내 손바닥이 그의 뺨을 후려쳤다. 10년 전 나를 버리고 친정엄마와 도망간 그 남자. 이준혁? 수연아, 제발. 짝! 한 대로는 부족했다. 나는 반대편 뺨도 때렸다. 10년이야, 10년. 당신이 나랑 두 아이를 버린 지. 남자의 뺨이 빨갛게 부어올랐다. 하지만 그는 피하지 않았다. 일부 그날 세상이 멈추었다. 10년 전. 25살 사랑에 빠지다. 10년 전 나는 25살이었다. 회사 선배의 소개로 이준혁을 만났다. 35살의 그는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하는 사업가였다. 10살 차이가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준혁은 나를 공주처럼 대했다. 수연아, 나랑 결혼해줘.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프러포즈를 받은 날 나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오빠. 결혼식 날 엄마는 신부 엄마 드레스를 입고 나타났다. 하객들은 웅성거렸다. 저분이 신부 어머니세요? 언니 같은데요? 45살이라고요? 믿을 수 없어요. 엄마는 45살이었지만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놀라운 동안이었다. 필라테스 강사로 일하며 몸매 관리를 철저히 하는 엄마는 늘 주변 사람들의 감탄을 받았다. 준혁도 엄마를 보며 눈이 휘둥그레졌다. 장모님이세요? 수연이 언니신 줄. 호호, 사위 너무 말 잘하네. 우리 수연이 잘 부탁해요. 그날의 화기애애한 분위기. 그것이 악몽의 시작인 줄도 모른 채. 입덧, 그리고 엄마의 동거. 결혼 2년 차 첫째 서준이를 낳았다. 그리고 3년 차에 둘째를 임신했다. 하지만 둘째 임신은 지옥이었다. 입덧이 너무 심해서 물조차 삼킬 수 없었다. 하루에 20번도 넘게 화장실을 들락거리며 토했다. 체중은 5kg이나 빠졌다. 수연아, 괜찮아? 준혁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응, 괜찮아. 그냥 입덧이 좀 심한 것뿐이야. 내가 회사 일줄이고 집에서 도와줄게. 아니야, 오빠 사업 확장 앞두고 있잖아.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3살배기 서준이를 돌보면서 입덧을 견디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다. 어느 날은 서준이 밥 먹이다가 그대로 기절해서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했다. 그때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다. 수연아, 엄마가 살던 집 계약이 끝났는데 마땅한 집을 못 구했어. 집 구할 때까지만 너희 집에서 지낼 수 있을까? 서준이도 봐주고 수연이 입덧도 도와줄게. 나는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다. 엄마, 고마워. 그럼 우리 집으로 와. 제발. 나 혼자서는 못 버티겠어. 그래, 딸. 엄마가 다 해줄게. 걱정하지 마. 엄마가 이사 온 첫날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엄마는 서준이를 돌보고 집안일을 하고 내가 토할 때마다 등을 쓸어주었다. 엄마, 고마워. 뭘 당연한 거지. 넌 내 딸인데. 하지만 그것은 가면이었다. 출장이 잦아진 남편. 엄마가 우리 집에 들어온 지 한 달쯤 지났을 때부터였다. 준혁의 출장이 갑자기 잦아졌다. 수연아, 이번 주 부산 출장 가야 할 것 같아. 또, 지난주에도 갔다 왔잖아. 거래처에서 큰 계약 건이라 어쩔 수 없어. 미안해. 그래, 조심히 다녀와. 이상한 건 준혁이 출장을 갈 때마다 엄마도 집에 잘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엄마, 어디 갔다 와? 응? 아, 필라테스 센터에서 야간 수업 있어서. 요즘 바쁘네. 그렇구나. 너무 무리하지 마. 나는 의심하지 않으려 했다. 설마 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준혁의 휴대폰에서 알림이 울렸다. 나는 무심코 화면을 봤다. 사진이 한 장 떠올랐다. 부산 해운대 앞. 환하게 웃고 있는 엄마. 그리고 엄마의 허리를 감싸 안은 남자의 손. 그 손에 끼워진 반지. 준혁의 결혼 반지였다. 내 손이 떨렸다. 우연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다음 날 아침 나는 준혁과 엄마를 거실에 앉혔다. 오빠 엄마. 물어볼 게 있어. 두 사람은 이상한 눈빛으로 나를 쳐다봤다. 묘하게 긴장한 표정이었다. 오빠, 지난주 부산 출장 갔었지? 응. 엄마는? 나는 필라테스 센터에서. 거짓말하지 마. 나는 소리를 질렀다. 이게 뭐야? 둘이 부산에서 찍은 사진이잖아. 오빠 결혼 반지까지 다 보인다고. 나는 휴대폰 화면을 두 사람에게 들이밀었다. 엄마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고 준혁은 눈을 피했다. 수연아, 이건 우연이야. 준혁이 말했다. 우연? 허리를 감싸 안은 게 우연이라고. 아니, 그게 장모님이 넘어질 뻔해서 잡아들인 거야. 맞아, 수연아. 진짜 우연이었어. 엄마가 친구들이랑 여행 왔다가 우연히 내 남편 만났어. 그때 계단에서 미끄러질 뻔했는데 사위가 잡아준 거야. 엄마가 거짓말하겠니? 엄마가 억지 웃음을 지었다. 나는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봤다. 앞뒤가 맞지 않았다. 하지만 임신 6개월의 내 몸은 너무 지쳐 있었다. 나는 믿고 싶었다. 그래. 우연이겠지. 미안해. 내가 입덧 때문에 예민한가 봐. 그래, 수연아. 우리가 이해해. 힘들지? 엄마가 내 손을 잡았다. 하지만 내 가슴 속에는 불안이 자라나고 있었다. 무속인의 예언.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임신 6개월의 배는 점점 불러왔고 불안은 나를 잠식했다. 새벽 3시까지 뒤척이다가 나는 결심했다. 확실히 알아봐야 해. 다음 날 나는 친구 민지의 소개로 유명하다는 무속인을 찾아갔다. 강남의 허름한 건물 3층, 낡은 간판에 천기누설 역술원이라고 적혀 있었다. 들어오세요. 무속인은 6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다. 하얀 한복을 입고 있었고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다. 앉으세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의자에 앉았다. 무속인은 내 손금을 보더니 사주팔자를 펼쳤다. 한참을 들여다보던 그녀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후. 무슨 일이 있나요? 참. 기구한 사주로구나. 정말 기구해. 무슨 말씀이세요? 무속인은 내 손을 꼭 잡았다. 딸, 지금 뭔가 의심하는 게 있지? 나는 숨이 턱 막혔다. 어떻게 아세요? 사주에 다 나와. 지금 내 집안에 큰 혼란이 있어. 물처럼 흘러야 할 기운이 꼬여 있어. 핏줄이 꼬여 있다는 얘기야. 핏줄이요? 무속인은 내 사주를 다시 한번 보더니 고개를 저었다. 내 어머니 사주를 보니 세계 기운이 너무 강해. 화류계 여자들이 가진 사주야. 젊은 남자들이 잘 꼬이는 팔자지. 특히 10살, 20살 어린 남자들에게 홀리는 기운이 있어. 나는 식은땀이 흘렀다. 그런데 지금 내 서방이랑 바람나고 있어. 확실해. 뭐라고요? 어머니 사주를 보니 올해가 생난의 해야. 본인이 감당 못할 애정사가 생기는 거지. 그리고 내 서방 사주는 처처유정. 아내가 있는데 또 다른 여자에게 정이 간다는 뜻이야. 더 웃긴 건 그 여자가 장모라는 거지. 나는 온몸이 얼어붙었다. 거짓말이죠? 그럴 리 없어요. 엄마가 그럴 리. 딸아. 무속인이 내 어깨를 잡았다. 사람 사주는 거짓말 안 해. 지금 당장은 안 믿고 싶겠지만
진실은 곧 드러날 거야. 나는 울음이 터져 나왔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해요?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무속인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탐정을 써. 그리고 증거를 확보해.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냉철하게 증거를 모아. 지금 내가 임신 중이니까 더더욱 조심해야 해.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무속인이 내 사주를 다시 보며 말했다. 내 사주에는 큰 복이 숨어 있어. 복이요? 지금 이 상황에서요? 그래. 박복한 게 아니라 고생 끝에 복이 오는 사주야. 지금부터 5년간은 지옥이야. 정말 힘들 거야. 죽고 싶을 만큼. 하지만 5년 뒤에 귀인을 만날 거야. 그 사람이 너를 구원할 거야. 5년 뒤요? 그래. 그리고 10년 뒤에는 큰 돈 복이 들어와. 지금은 상상도 못할 만큼의 부를 누리게 될 거야. 나는 고개를 저었다. 믿을 수 없어요. 지금 제 인생이 무너지고 있는데. 무속인은 내 손을 더욱 꽉 잡았다. 딸아, 잘 들어. 지금 내가 겪을 고통은 모두 시험이야. 하늘이 큰 복을 주기 전에 내가 그 복을 감당할 그릇인지 시험하는 거지. 포기하지 마. 절대로. 5년만 버텨. 5년만. 5년. 그래. 그리고 10년 뒤에는 복수할 기회가 올 거야. 지금 너를 배신한 사람들이 무릎 꿇고 빌러올 거야. 그때를 위해서라도 살아남아야 해. 무속인의 말은 묘하게 마음속에 박혔다. 5년 뒤 귀인, 10년 뒤 복수. 나는 그 말만이 나를 지탱하는 유일한 희망으로 삼기로 했다. 무속인과의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 길, 나는 결심했다. 증거를 모아야 해. 감정적으로 무너지면 안 돼. 탐정, 그리고 진실. 임신 7개월.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나는 서초동의 한 탐정 사무소를 찾았다. 이준혁 씨와 제 어머니 박정희를 미행해 주세요. 혹시 둘이 만나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40대 남자 탐정은 나를 보더니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부인, 임신 중이신데 마음고생 심하시겠어요. 그냥 진실이 알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2주 정도 미행하겠습니다. 2주 뒤 탐정에게서 전화가 왔다. 사모님,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사무실로 오시겠습니까? 네. 갈게요. 나는 배를 움켜쥐고 탐정 사무소로 향했다. 탐정은 조심스럽게 사진들을 내밀었다. 부산의 한 호텔 앞. 팔짱을 끼고 웃고 있는 준혁과 엄마. 호텔 로비에서 키스하는 두 사람. 손을 잡고 해변을 걷는 모습. 그리고 침대에서 껴안고 자는 두 사람의 모습. 이게 다예요? 죄송합니다. 더 있습니다. 탐정은 다음 증거를 보여줬다. 두 분이 함께 산부인과에 다녀온 기록입니다. 산부인과요? 네. 어머님께서 임신하신 것 같습니다. 그 순간 내 머릿속이 하얘졌다. 하복부에 찌릿한 통증이 왔다. 뭔가 따뜻한 게 다리를 타고 흘러내렸다. 양수였다. 사모님, 괜찮으세요? 병원이요. 나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홀로 낳은 아이. 병원 응급실에 실려갔다. 진통이 시작되었다. 아이가 나오려고 했다. 보호자분은 어디 계세요? 간호사가 물었다. 없어요. 임신 8개월인데 혼자 오셨어요? 가족이나 지인이라도 연락하셔야죠. 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다. 준혁에게 전화했다. 1번, 2번, 3번, 10번. 받지 않았다. 엄마에게 전화했다. 1번, 2번, 3번, 10번. 받지 않았다. 으악.
진통은 점점 심해졌다. 나는 혼자였다. 완전히, 철저히 혼자였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다. 산모님, 힘내세요. 조금만 더. 으, 아. 새벽 3시 17분. 나는 조산으로 둘째 서윤이를 낳았다. 축하드립니다. 건강한 딸입니다. 체중은 2.3kg으로 조금 작지만 생명에는 지장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축하해주지 않았다. 병실에는 나와 갓 태어난 아기만 있었다. 인큐베이터에 누운 작은 서윤이를 보며 나는 오열했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내가 이렇게 태어난 게 다 엄마 잘못이야. 정말 미안해. 다음 날 아침 회복실에서 정신을 차렸을 때 휴대폰에 2개의 문자가 와 있었다. 준혁 정말 미안해. 나 정희 씨랑 새 출발하기로 했어. 이혼 서류 집에 놔뒀어. 재산 분할은 없어. 전세금은 내 사업 자금으로 다 썼어. 애들 잘 키워. 엄마 정말 미안해, 수연아. 엄마도 사랑받고 싶었어. 준혁이가 나를 여자로 봐줬어. 너도 나중에 이해할 거야. 애기 낳으면 연락할게. 그게 다였다. 10년간 이어온 삶, 믿음, 사랑. 그 모든 것이 2통의 문자로 제가 되었다. 나는 휴대폰을 떨어뜨렸다. 으아악. 내 비명이 병실을 가득 채웠다. 간호사들이 달려왔지만 나는 제정신이 아니었다. 제발, 제발 왜 이러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뭘 잘못했냐고. 25살에 35살 준혁을 만나 결혼했고 27살에 나는 하루아침에 2 아이의 미혼모가 되었다. 나는 그저 심한 입덧에 지쳐 엄마의 도움을 받은 죄밖에 없었다. 2부 지옥 같은 5년이여 0-5. 모텔에서의 첫날 밤. 퇴원날 나는 갈 곳이 없었다. 전세로 살던 집은 준혁 명의였고 이미 새 세입자가 들어와 있었다. 통장을 확인하니 잔고가 87만 원뿐이었다. 준혁이 모든 돈을 빼간 것이었다. 어디로 가시게요? 택시 기사가 물었다. 모텔이요. 싼 데로요. 나는 쌍둥이 유모차에 갓 태어난 서윤이를 눕히고 3살배기 서준이 손을 잡고 싸구려 모텔에 들어갔다. 신림동의 허름한 여인숙이었다. 일주일에 15만 원. 첫날 밤 서준이가 물었다. 엄마, 할머니는? 아빠는? 여행 갔어. 곧 올 거야. 언제 와? 나 할머니 보고 싶어. 곧.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서준이를 꼭 안고 밤새 울었다. 옆에서는 갓 태어난 서윤이가 젖을 달라고 울어댔다. 바닥에서 기어오르기. 다음 날 나는 구청으로 향했다. 한부모 가정 신청하러 왔습니다. 배우자는요? 실종 신고했습니다. 이혼 의사 밝히고 사라졌어요. 담당 공무원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서류를 건넸다. 월 50만 원 지원됩니다. 그리고 이거 받으세요. 한부모 가정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에요. 아이 어린이집 비용도 지원됩니다. 나는 그 명함을 붙잡았다. 무속인의 말이 떠올랐다. 5년 뒤 귀인을 만날 거야. 10년 뒤 돈 복이 들어온다. 열심히 살아라. 나는 악착같이 살기로 결심했다. 편의점 야간 알바, 새벽 신문 배달, 낮에는 재택 데이터 입력. 서윤이는 내 등에 엎여 있었고 서준이는 어린이집에서 하루 12시간을 보냈다. 하루 평균 수면 시간 3시간. 3개월 뒤 나는 탈진으로 쓰러졌다. 한부모 가정 프로그램. 응급실에서 깨어났을 때 사회복지사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머니, 이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애들은 엄마 없으면 어떡해요? 전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 보입니다.
제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라도 받으세요. 6개월 과정이고 수료하면 자격증도 주고 취업 연계도 해줘요. 국가에서 지원해서 비용도 안 들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회계 자격증 과정을 선택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아이들 밥을 먹이고 온라인 강의를 들으며 공부했다. 밤에는 서윤이가 자고 나면 문제집을 풀었다. 6개월 뒤 나는 전산회계 1급을 땄다. 그리고 작은 세무법인의 계약직으로 취업했다. 월급 180만 원. 겨우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다. 세무법인에서의 악몽. 하지만 상사 박 과장은 노골적으로 나를 괴롭혔다. 수연 씨, 애 때문에 정신 없으시죠? 솔직히 애 엄마 뽑은 게 실수였어요. 일 집중도 안 되고. 나는 이를 악물고 참았다. 어느 날 회식 자리에서 박 과장이 술을 권했다. 수연 씨, 한 잔만 해요. 분위기 좀 살려줘요. 저 술 못 마십니다. 약 먹고 있어서요. 에이, 딱 한 잔만. 회사 생활이 뭐예요? 나는 거절했고 다음 날 인사팀에 불려갔다. 수연 씨, 계약 갱신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팀워크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아서요. 나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다. 하지만 울고 있을 시간이 없었다. 이어 오 귀인을 만나다.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날 나는 구직 사이트를 뒤적이다 한 공고를 발견했다. 강남 부동산 중개사무소 격리 직원 모집. 급여월 250만 원 성과급. 우대사항 자격증 보유자 성실한 분. 면접 날 사무소 대표 정우진 씨가 나를 맞았다. 38살 단정한 인상의 남자였다. 수연 씨, 경력이 짧네요? 네, 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애가 둘이라고 적혀 있던데 야근 가능하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우진은 나를 한참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한번 믿어볼게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세무사 자격증 따세요. 학원비 지원해 줄게요. 그리고 야근하시면 제가 애들 픽업 도와드릴게요. 나는 눈물이 날 뻔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우진 대표는 달랐다. 그는 진심으로 나를 도왔다. 수연 씨, 저녁 같이 하실래요? 네.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밥 한 끼 같이 먹자는 거예요. 혼자 키우시느라 힘드시잖아요. 아이들 데려가도 될까요? 당연하죠. 저 조카들 많아서 애들 잘 다뤄요. 그날 저녁부터 정우진은 우리 가족의 일부가 되어갔다. 매주 금요일 저녁 우리 가족을 초대했다. 영화를 보러 가거나 공원에서 산책을 하거나 맛있는 식당에 데려갔다. 서준이와 서윤이는 금세 정우진을 따랐다. 우진 아저씨, 오늘 뭐 할 거예요? 오늘은 서준이가 가고 싶은데 가자. 1년이 지났을 때 정우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수연 씨, 제가 수연 씨한테 관심이 있어요. 나는 발걸음을 멈췄다. 저는 애가 둘이에요. 그리고 전 남자를 믿을 수 없어요. 알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전 수연 씨를 좋아해요. 시간이 걸려도 돼요. 평생 기다릴게요. 무속인의 예언이 떠올랐다. 5년 뒤에 귀인을 만날 거야. 정확히 5년이 지난 지금 나는 귀인을 만난 것이었다. 3부 구원과 사랑 이어 O-10. 천천히 조심스럽게. 정우진은 약속대로 시간을 주었다. 1년을 더 기다렸다. 그리고 그는 끝없이 내게 증명했다. 자신이 준혁과는 다르다는 것을. 수연아, 나는 당신을 배신하지 않아. 절대로. 나는 그 말을 믿기로 했다. 재혼, 그리고 새 출발. 사귄 지 2년이 지났을 때 정우진은 프로포즈했다. 수연아, 나랑 결혼해줘.
서준이랑 서윤이 아빠가 되고 싶어. 나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우리는 조촉한 결혼식을 올렸다. 정우진은 서준이와 서윤이를 입양했다. 아빠, 그래, 내 아들, 딸. 성공의 계단. 결혼 1년 뒤 정우진은 제안했다. 수연아, 우리 투자회사 차릴까? 투자회사요? 응. 나는 부동산, 당신은 재무. 우리 둘이 합치면 완벽하잖아. 좋아요. 해봐요. 우리는 강남에 정수 인베스트먼트를 설립했다. 첫 투자처는 성수동의 낡은 건물이었다. 이 건물 3년 뒤 재개발 확정이야. 지금 매입하면 최소 3배는 벌어. 정우진의 예측은 정확했다. 2년 뒤 그 건물은 5배의 가격에 팔렸다. 우리의 자산은 순식간에 15억이 되었다. 회사는 성장했고 나는 상무이사가 되었다. 우리는 한강이 보이는 펜트하우스로 이사했다. 35살이 되던 해 나는 억대 연봉에 성공한 여성이 되었다. 무속인의 예언은 모두 현실이 되었다. 10년 뒤에는 돈복이 들어온다. 사부복수의 서막 이어구. 엄마의 귀환. 35번째 생일을 한 달 앞둔 어느 날 초인종이 울렸다. 인터폰 화면에는 낯설면서도 익숙한 여자가 서 있었다. 엄마였다. 10년 만에 나타난 친정 엄마는 55세가 맞나 싶을 정도로 초췌했다. 한때 30대로 보이던 동안 미모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앙상하게 마른 몸에 누렇게 뜬 얼굴만 남아 있었다. 여보세요. 내 목소리는 10년치 냉기를 머금고 있었다. 수연아, 나야 엄마. 문 좀 열어줘. 할 말이 있어. 나는 문을 열어주었다. 엄마는 현관에서 무릎을 꿇었다. 수연아, 제발. 잘못했어. 용서해줘. 엄마가 미쳤었어. 정말, 정말 미안해. 누구시죠? 나는 그녀를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대했다. 나야, 내 엄마. 박정희. 제 엄마는 10년 전에 가족관계 단절 신고했습니다. 당신이 그때 보낸 정말 미안해라는 문자 때문에 제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세요?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수연아, 엄마 지금 췌장암 3기야. 항암 치료받고 있는데 6개월, 아니 3개월 남았대. 제발, 제발 용서해줘. 죽기 전에 너 한 번만 봐야 할 것 같아서. 나는 그 말에 코웃음을 쳤다. 췌장암이요? 그래서요? 그게 10년 전 제 인생을 박살낸 것에 대한 변명이 되나요? 수연아, 엄마가 흐느꼈다. 엄마도 피해자였어. 피해자? 자기 사위랑 바람 피운 엄마가 피해자라고요? 나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지만 사실 내 마음속에는 계획이 있었다. 복수를 시작할 시간이야. 엄마의 고백. 나는 엄마를 거실로 들였다. 정우진은 아이들을 데리고 외출한 상태였다. 앉으세요. 차 드릴까요? 엄마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수연아, 정말 용서해 주는 거야? 아니요. 그냥 얘기나 들어보려고요. 어떻게 살았는지. 엄마는 고개를 숙이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나도 그때 임신 중이었어. 뭐라고요? 준혁이 아이를 임신했었어. 4개월이었지. 너 출산하기 한 달 전쯤에 확인했어. 나는 주먹을 쥐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계속하세요. 우리 둘이 인천으로 도망갔어. 새 출발하려고. 준혁이가 새 사업하겠다고. 나한테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그래서요? 근데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다. 4개월 됐을 때 유산됐어. 계단에서 넘어졌거든. 아기를 잃었어. 나는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당연하다는 생각만 들었다. 그 뒤로는요? 준혁이가 달라졌어. 악이 없어지니까 나한테 차갑게 대하기 시작했어. 당신 나이가 문제야. 애도 제대로 못 지키고 이러면서 계속하세요. 나 정말 힘들었어, 수연아. 술 마시기 시작했어. 매일 소주 2병씩. 준혁이는 밤마다 안 들어오고. 그렇게 2년 살았어. 그래서요? 결국 헤어졌어. 준혁이가 다른 여자 만났대. 30대 여자. 나한테 늙은이는 가라고. 그렇게 쫓겨났어. 엄마는 오열했다. 그 뒤로 혼자 살았어. 필라테스 강사 일도 몸이 안 좋아서 못하고 편의점 알바하다가 간이 나빠져서 병원 갔더니 췌장암이래. 술 때문에. 나는 차가운 표정으로 엄마를 바라봤다. 그래서 죽기 전에 용서받으러 온 거예요? 수연아, 제발. 얼마 필요하세요? 네. 치료비요. 얼마 필요한지 말해보세요. 엄마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수연아, 정말 도와주는 거야? 나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네. 도와드릴게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조건? 이준혁 그 인간 어디 있는지 알아요? 엄마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한 달에 한 번씩은 연락해. 돈 구걸하려고. 좋아요. 그 인간 여기로 데려오세요. 수연아, 왜? 제대로 복수하려고요. 계획. 나는 엄마에게 3천만 원을 주었다. 항암 치료비라는 명목이었다. 이 돈으로 치료받으세요. 그리고 이준혁 그 인간 여기로 데려와요. 한 달 뒤에. 수연아, 엄마도 복수하고 싶지 않아요? 그 인간한테 버림받았잖아요. 엄마의 눈빛이 변했다. 그래. 그 새끼 때문에 내 인생도 망가졌어. 그럼 협력하세요. 제대로 복수하게요. 오부 전 남편의 몰락 이어 10. 한 달 뒤 이준혁의 등장. 초인종이 다시 울렸다. 인터폰 화면에는 이준혁이 서 있었다. 그리고 엄마도 함께 있었다. 준혁은 10년 세월을 정통으로 맞은 듯 주름지고 초췌했다. 45살이지만 50대 후반처럼 보였다. 문을 열자마자 준혁은 무릎을 꿇었다. 수연아, 제발. 잘못했어. 용서해줘. 누구시죠? 제 전 남편은 10년 전에 실종 신고했습니다. 나야, 준혁. 내 남편. 전 남편이요. 그런데 무슨 일로 오셨어요? 양육비 주러 오신 건가요? 10년 치면 한 4천만 원 정도 되는데. 준혁은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두 사람을 거실로 들였다. 정우진이 옆에 서 있었다. 이쪽은 제 남편 정우진이에요. 그리고 저쪽은 제 전 남편 이준혁. 그리고 제 생모 박정희. 정우진은 차가운 눈빛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다. 진실의 시간. 그래서요? 내가 물었다. 무슨 일로 오신 거예요? 준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수연아, 나 지금 빚이 1억이야. 강경화로 일도 못하고. 제발 좀 도와줘. 강경화요? 어떻게 된 거예요? 사업 망하고. 술 마시다가. 엄마가 끼어들었다. 이 새끼가 나 버리고 다른 여자랑 살았는데 그 여자가 꽃뱀이었어. 사업 자금이랑 통장 다 털리고 결국 사업 망했대. 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인과응보네요. 수연아, 제발. 준혁이 울먹였다. 우리 한때 사랑했잖아. 서준이 서윤이 아빠잖아. 제발. 나는 손뼉을 쳤다. 우진 오빠, 준비한 거 가져와요. 정우진이 서류 봉투를 가져왔다. 이게 뭐야? 준혁이 물었다. 양육비 청구서요. 10년치 매달 100만 원씩
총 1억 2천만 원이에요. 이자 포함하면 1억 5천. 준혁의 얼굴이 하얘졌다. 수연아, 나 돈 없어. 빚쟁이한테 쫓기고 있다고. 그럼 이거 보세요. 나는 다음 서류를 꺼냈다. 친권 포기 각서, 서준이랑 서윤이에 대한 모든 권리 포기, 그리고 앞으로 평생 연락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이거 서명하면 양육비 청구 안 할게요. 대신 평생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아이들한테도요. 준혁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다. 이거 서명하면 정말 양육비 안 받아? 네. 대신 조건이 있어요. 조건? 통쾌한 복수? 이 집 청소 한 달에요. 매일 아침 8시에 와서 저녁 6시까지. 화장실 청소, 걸레질, 설거지. 당신이 10년 전에 저 혼자 두 아이 키우게 만들었으니 그 빚을 몸으로 갚으세요. 뭐라고? 거부하시면 양육비 1억 5천에 위자료 1억 추가해서 소송 걸게요. 어차피 당신 재산 없으니까 급여 압류당하고 평생 빚더미에서 살 거예요. 준혁은 고개를 떨구었다. 알겠어. 그리고 엄마가 나를 쳐다봤다. 엄마도 똑같아요. 한 달간 같이 청소해요. 당신도 공범이니까. 수연아, 거부하시면 치료비 3천만 원 다시 돌려주세요. 지금 당장. 엄마는 아무 말도 못했다. 좋아요. 엄마가 고개를 끄덕였다. 한 달간의 굴욕. 다음 날부터 준혁과 엄마는 매일 아침 8시에 우리 집에 나타났다. 화장실 청소부터 시작하세요. 변기 안쪽까지 깨끗하게. 나는 그들을 마치 가정부처럼 부렸다. 점심시간에는 식사를 주지 않았다. 밥 먹고 싶으면 각자 알아서 해결하세요. 저녁 6시 청소가 끝나면 검사를 했다. 여기 먼지 남았네요. 다시 하세요. 수연아, 제발. 제발이요? 10년 전에 저도 제발이라고 빌었는데 당신들 들었어요? 준혁은 말이 없었다. 서준이와 서윤이는 그들을 보며 물었다. 엄마, 저 사람들 누구예요? 청소하는 분들이야. 신경 쓰지 마. 아, 네. 아이들은 이미 정우진을 아빠로 알고 있었다. 준혁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마지막 날. 한 달이 지난 날 나는 두 사람을 거실에 앉혔다. 수고하셨어요. 이제 서류에 서명하세요. 준혁은 떨리는 손으로 친권 포기 각서에 서명했다. 이제 됐지? 네. 이제 평생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거리에서 마주쳐도 모르는 사람처럼 지나가세요. 준혁은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났다. 수연아, 정말 미안해. 내가 미친 짓을 했어. 이제 와서 사과해도 소용없어요. 그냥 가세요. 준혁은 문을 향해 걸어갔다. 그때 내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참, 한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뭔데? 당신이 사기당했다는 그 여자요. 제가 보낸 사람이에요. 3년 전부터 당신 근처에 심어뒀어요. 사업 망하게 하려고요. 그래서 투자 유도하고 통장 털게 하고 빚더미에 앉게 만든 거요. 당신이 저한테 한 것처럼요. 준혁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수연아, 너 복수해요. 똑같이 되갚아준 거예요. 어때요, 기분이? 10년 전 제 기분이 이랬을 것 같아요? 준혁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 나 죽고 싶어. 죽지 마세요. 그냥 고통 속에서 평생 사세요. 그게 제 복수예요. 에필로그 10년 뒤, 엄마는 6개월 뒤에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에 나는 가지 않았다. 준혁은 빚을 못 갚아서 신용불량자가 되었다. 강경화가 악화되어 요양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나는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았다. 서준이와 서윤이는 건강하게 자랐다. 정우진은 최고의 아빠였다. 엄마, 우리 진짜 아빠가 따로 있대요? 어느 날 서윤이가 물었다. 응. 근데 그 사람은 중요하지 않아. 진짜 아빠는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럼 우진 아빠가 진짜 아빠네요. 그렇지.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한강이 반짝이고 있었다. 무속인의 예언은 모두 현실이 되었다. 5년 뒤 귀인을 만났고 10년 뒤 돈복을 받았고 복수도 완성했다. 하지만 가장 큰 복수는 따로 있었다. 내가 행복해진 것. 그것이 배신자들에게 가장 잔인한 복수였다. 끝.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연의 복수가 통쾌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는 따뜻한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